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린 시간. 박순재는 익숙한 대문 앞에 섰다. 며칠간의 지방 출장은 고단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하나뿐인 손주를 볼 생각에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원래 내일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어 하루 앞당겨 돌아온 길이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즐거움이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게 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가벼웠다. 현관에 들어서자 집 안은 예상외로 조용했다. 거실의 불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들 일찍 잠자리에 든 모양이었다. 박순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곤히 자는 식구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그녀는 아들 내외의 방인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아직 안 자는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가운 마음에 방 쪽으로 다가갔다. 막 노크를 하려던 손을 허공에 멈추게 한 것은 문틈으로 흘러나온 며느리 최유진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무언가에 잔뜩 억눌린 듯한 그런 질식할 것 같은 목소리였다. 이대로는 더는 못 버텨요. 어떻게든 해야 해요. 그 말에 박순재는 의아함을 느꼈다.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문에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아들 강민석의 목소리였다. 잔뜩 기어들어가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 당신 말은 알겠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들의 무기력한 목소리에 박순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오며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사업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런데 저렇게 맥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뱀의 혀처럼 섬뜩한 속삭임이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떻게 죽이지? 죽여. 박순재의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메아리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오직 그 단어만이 뇌수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니, 심장이 멈춘 것일지도 모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그녀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누구를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유진아, 제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아시면 엄마. 그 한 단어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박순재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댔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죽인다니.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집 안에서 내 아들의 입에서 나를 죽일 계획을 상의하고 있었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헛웃음도 비웃음도 아닌
텅 비어버린 존재의 공허한 웃음. 지난 7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부터 시작했던 고된 날들. 밤낮으로 원단을 끊고 미싱을 돌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아들 민석이 엄마, 나중에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라며 고사리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던 어린 시절의 기억. 그 아들을 위해 사업을 물려주고 결혼할 때 강남에 이 대저택을 사주었던 일. 며느리 유진이 싹싹하게 어머니, 아버님 없이 혼자 힘드셨죠. 이제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며 살갑게 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이고 기만이었단 말인가.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이 한낱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의 재산을 노린 하이에나들의 소굴이었을 뿐이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배신감이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결심이었고 생존 본능이었다. 박순재는 평생 약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자식들의 배신 앞에서 무너질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벽에서 몸을 떼었다. 휘청거리던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그녀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뭘 해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증거가 없다. 그저 말뿐이었다고 바람할 것이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따져 물을까?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놈들은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계획은 더 교묘하고 신속해지겠지. 박순재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오며 익힌 냉철한 판단력이 되살아났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재산이었다.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재산을 그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면 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재산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한다. 뼈저린 후회와 절망을 안겨주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여자를 건드렸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주어야 한다. 박순재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제 저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적들의 소굴일 뿐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그녀의 재산을 관리해온 변호사였다. 나야, 밤늦게 미안하네. 급한 일이라서.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좀 나와주게. 아주 중요한 일을 상의해야겠어, 니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장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최소한의 옷가지와 서류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남겼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한 문장이었다. 엄마, 바람 좀 쐬고 올게. 며칠 걸릴 거야. 찾지 마라.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시 집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충격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놈들에게 여행은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박순재에게 이 여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순재는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짐을 풀었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곳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령부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다.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 현황, 예금 잔고 증명서. 평생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왕국의 지도였다. 어젯밤 아들 내외의 방에서 들려온 그 끔찍한 대화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충격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혀 있었다. 아프지만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자극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김영호 변호사가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박순재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이었다. 아니, 박 회장.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여행 가신다더니 호텔에는 어쩐 일이고 표정은 왜 일이 안 좋은가? 걱정스럽게 묻는 친구의 말에도 박순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앉게.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 전부 처분해주게.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민석이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그는 당연히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박순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결정이야, 내 인생. 이제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정리라니 평생을 바쳐 이룬 자산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팔아버리겠다니. 제정신인가? 친구. 김 변호사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박순재는 그런 그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김 변호사, 자네는 내 친구인가? 아니면 내 변호사인가? 친구로서 조언하는 거라면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변호사로서 내 의뢰를 수행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수십 년간 박순재를 봐왔지만 지금처럼 얼음장 같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후회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야. 박순재는 위임장 서류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모든 자산은 현금화해서 내가 지정하는 하나의 비밀 계좌로 입금해주게. 그리고 이 일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알아야 하네. 내 자식들,
특히 민석이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돼. 그 섯을 퍼런 명령에 김 변호사는 침을 삼키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편 강남의 대저택에서는 박순재가 떠난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다. 강민석과 최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메모를 발견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며칠 걸릴 거야. 찾지 마라. 두 사람은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감이었다. 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됐네요. 마침 우리도 머리가 복잡했는데. 강민석은 죄책감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여행 가시는 건데 전화라도 한번 드려야 하지 않을까. 됐어요. 최유진은 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찾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머니 안부가 아니에요. 당장 이번 주에 막아야 할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어머니가 안 계신 며칠 동안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현실적인 말에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아침부터 빗발쳤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끌어다 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젯밤 그가 홧김에 내뱉었던 끔찍한 말도 결국 이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독이었다. 죽인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은 차라리 그들의 절망에 대한 다른 표현이었다. 어머니의 막대한 재산이 눈앞에 있는데도 한 푼도 쓸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비참한 독백이었다. 하지만 그 독백은 이미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최유진은 커피를 마시며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사업이 이 정도로 어렵다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여행이 우리에겐 기회예요.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작전을 잘 짜보자고요. 그들은 어머니의 여행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시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어머니의 재산을 얻어낼지에 대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이 모의하는 동안 박순재는 호텔방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수십억 원짜리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다른 전화 한 통에 보유하고 있던 우량주들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에 들어갔다. 부동산 중개인과 증권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박순재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평생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왔다. 벽돌 한 장, 주식 한 주를 늘려가며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 제국을 해체하고 있었다.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이 모든 재산이 결국 자식들의 탐욕을 키우고 그들의 칼날이 자신을 겨누게 만든 원흉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모든 업무 지시를 마친 박순재는 창가에 섰다. 태양은 중천에 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이 손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이 손으로 불을 일구었다. 이제 이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민서가, 유진아,
너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너무 일찍 원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너희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 폭풍의 눈이 될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사흘이 지났다. 강민석과 최유진에게 처음 찾아왔던 해방감과 안도감은 시커먼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집 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평생 단 하루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어머니였다. 찾지 마라는 메모를 남기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그저 노여움의 표현이려니. 혹은 정말 머리를 식히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무게를 더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박이었다. 점잖게 이자 납입일을 알려주던 전화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덩치 큰 사내 2명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댔다. 강민석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시죠. 최유진은 커튼 뒤에 숨어 벌벌 떨었고 강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텼고 사내들은 한참을 더 횡설수설하며 위협하다가 돌아갔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후 집 안에서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신 정말 바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다음에도 그냥 돌아갈 것 같아. 최유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돈이 없는데. 강민석도 홧김에 맞받아쳤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진작 제대로 말씀드렸어야죠. 당신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고요. 어머니 돌아오시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없었다. 오직 생존의 공포와 책임 전가만이 끔찍하게 뒤엉켜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2 사람은 질겁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뜻밖의 인물. 강민석의 동생 강민이였다. 주말마다 을에 그렇듯 반찬거리를 싸 들고 온 것이었다. 강민석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민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의 냉랭하고 무거운 공기를 감지했다. 오빠, 언니, 무슨 일 있어? 2 사람 다 안색이 왜 그래? 아니야, 아무 일도. 피곤해서 그래. 강민석이 얼버무리자 최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희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받았다. 어머, 아가씨, 무거웠겠다. 어서 들어와. 민희는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엄마는 방에 계셔. 그 질문에 부부의 얼굴에 다시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아, 엄마, 여행 가셨어. 여행 어디로 갑자기? 글쎄, 그냥 바람 좀 쐬고 오신다고. 우리한테도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 최유진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호했다. 민희의 눈이 가늘어졌다. 전화는 해봤어. 엄마 혼자 가시면 걱정되잖아.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네.
아마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으신가 봐. 강민석의 변명은 궁색했다. 민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상하잖아. 엄마가 어떤 분이신데? 평생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어딜 가신 적 없는 분이야. 그런데 여행을 가시면서 행선지도 말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유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가씨,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걱정이잖아. 언니랑 오빠는 엄마 걱정도 안 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으면 어떡해. 민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유진도 더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아가씨야말로 뭘 안다고 그래. 우리라고 걱정 안 되는 줄 알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복잡해. 어머니는 성인이셔. 알아서 잘 계시겠지. 그 순간 민희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오빠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엄마가 속을 끓여왔다는 것도. 혹시 돈 문제로 엄마랑 크게 다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신 건 아닐까. 민희는 오빠와 새언니를 늘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봐왔다. 엄마는 유독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사업 자금부터 집까지. 그에 비해 딸인 자신에게는 늘 너는 똑똑하니 내 앞가림은 스스로 잘할 것이라며 독립적이기를 강요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왔다. 반면 오빠는 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런 오빠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새언니 최유진이라고. 민희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무슨 사정인데 나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야. 민희가 집요하게 파고들자 강민석이 끼어들었다. 민희야, 그만해.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도 곧 돌아오실 거야. 너까지 나서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오빠의 말은 민희의 의심에 불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거대한 비밀을. 더 이상 이 집에서 할 말은 없다고 판단한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았어. 더는 안 물을게.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해보고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겠어. 야, 강민석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지만 민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확신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 집 안을 감돌던 그 끔찍한 침묵은 단순히 어머니의 부자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정적이었다. 민희는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엄마의 친구들 연락처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강민희가 집을 뛰쳐나가고 강민석 내외가 새로운 불안에 휩싸여 있을 무렵 박순재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여행은 이제 닷새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수많은 전화통화와 서류 검토, 그리고 변호사와의 미팅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해체하는 중이었다. 그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 같았다. 첫 번째 목표물은 그녀의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남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자. 현금 부자들 사이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 박순재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동산 중개인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20년 전 그 건물의 준공식 날을 떠올렸다. 남편 없이 이룬 첫 번째 큰 성공이었다. 붉은 리본을 끊으며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자신과 그런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어린 민석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민석아, 이게 다 내 것이다. 네가 이 엄마의 제국을 물려받아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던 기억. 그 기억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 그 가격에 진행하세요. 오늘 바로 가계약금 받을 수 있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감상은 사치였다. 다음은 주식이었다. 수십 년간 우량주 위주로만 투자해온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웬만한 중소기업 자산 규모와 맞먹었다. 그녀는 증권사 VIP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보유 주식 전량을 시장가에 매도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분할 매도를 권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종가 전까지 모두 정리해 주세요. 한순간의 망설임은 더 큰 손실을 부를 뿐이라는 것이 그녀의 평생 지론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이미 산산조각난 신뢰와 애정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산은 바로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평생을 살아온 대저택이었다. 김영호 변호사가 매매 계약서를 들고 호텔로 찾아왔다. 정말 이 집까지 팔아야겠나.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지 않나. 자네의 역사가 담긴 곳이고 민석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친구로서 건네는 마지막 만류였다. 박순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역사는 이미 끝났네. 그리고 그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집에 살 자격이 없어.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 매도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 힘을 주어 눌러 쓰는 그 글자는 마치 자신의 과거와의 결별을 고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녀의 평생이 담긴 자산이 거대한 현금 뭉치가 되어 비밀 계좌에 쌓이기까지는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다. 김 변호사가 최종 보고를 위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왠지 모르게 초췌해 보였다. 모든 게 끝났네. 자네가 지시한 대로 전부 현금화해서 새 계좌로 옮겨두었어. 수고했네, 친구. 이제 어쩔 건가, 이 돈으로 뭘 할 생각인가. 박순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아파트에 등기 서류를 가리켰다. 저곳으로 갈 걸세.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곳이야. 김 변호사는 기가 막혔다. 수천억 자산가가 고작 이런 작은 아파트라니. 나에겐 과분한 곳이지. 이제 나 혼잔데 대저택은 필요 없지 않나.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날 밤 박순재는 홀로 와인을 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독한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핸드폰을 열어 저장된 사진들을 보았다. 손주의 100일 잔치 날.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 내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어린 손주. 이 사진 속의 행복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이 순간마저도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어떻게 죽이지? 그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환청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박순재는 와인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래,
후회는 없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녀는 사진을 삭제했다. 가족 앨범에 있던 모든 사진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웠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도 그들을 도려내고 싶었다. 다음 날, 박순재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했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여성 자산가에서 그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그녀는 새로 얻은 아파트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들를 곳이 있었다. 그녀의 차는 강남의 대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닌 곳.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복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을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장군의 마지막 적진 시찰이었다. 어머니의 부재가 열흘째에 접어들던 날, 마침내 첫 번째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요란한 경고가 아니었다.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강민석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관할구청에서 보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들어있었다. 수신인은 강민석이나 박순재가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은 주소지가 바로 어머니의 상가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웬 법인 앞으로 우리 엄마 건물.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어. 주소가 잘못된 거겠지.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서류를 최유진에게 건넸다. 최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니요, 이상해요. 소유권 이전일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매수인 법인 정보도 명확하게 찍혀 있고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에 강민석도 심각성을 깨달았다. 최유진은 곧장 어머니의 오랜 자산 관리를 맡아온 회계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박순재 회장님의 지시로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무언가 가슴을 쿵 내려치는 듯한 불길한 예감.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번엔 주거래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회장님의 개인 정보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아드님이시라도 알려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길어질수록 최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는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영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연락되세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김 변호사는 침착했다. 박 회장님은 잘 계십니다. 다만 개인적인 일로 당분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유진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다. 모든 문이 닫혔다. 완벽한 정보의 차단.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된 상황이었다. 공포가 최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간신히 로그인에 성공한 그녀는 먼저 상가 건물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유주 박순재,
그 이름 위에 굵은 붉은색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으로. 아침에 받았던 고지서의 그 법인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홀린 듯 다음 주소를 입력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 강남의 대저택,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나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결과는 똑같았다. 소유자 변경. 며칠 전 날짜로. 알지 못하는 개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유진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강민석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이 팔렸다. 상가도 팔렸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그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강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어머니가, 왜 그에게는 이것이 배신이나 복수가 아니라 이해 불가능한 천재지변처럼 느껴졌다. 최유진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강민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당신이라는 등신무능한 인간. 당신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결국 당신 어머니한테까지 버림받은 거라고. 이 한심한 인간아,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값비싼 도자기와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아내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버림받았다. 그 말이 그의 귓가의 대모처럼 박혔다. 한편 강민희는 경찰서 앞에서 차를 세우고 망설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모두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막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 강민석이었다. 민희야, 민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집이 팔렸어. 엄마가 다 팔아버렸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봐. 민희는 불길한 예감에 소리쳤지만 강민석은 그저 횡설수설하며 울기만 할 뿐이었다. 민희는 핸들을 꺾어 미친 듯이 강남의 본가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옥 같은 풍경이었다. 거실은 깨진 파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새언니 최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오빠 강민석은 식탁 의자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등기부등본 서류 한 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무언가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빠에게 다가가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마침내 하나의 질문이 되어 터져나왔다.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희의 서늘한 질문이 파편으로 가득한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민석과 최유진은 얼어붙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들의 파멸적인 정적 속으로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파고들었다. 세 사람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 집에 새로운 주인이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채권자일까? 가장 정신을 차리고 있던 미니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어머니, 박순재였다. 그러나 그녀는 실종되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정한 옷차림.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고요한 위엄. 그녀는 돌아온 피해자가 아니라 심판을 위해 강림한 여왕과 같았다. 박순재는 딸의 굳은 얼굴을 잠시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 나뒹구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무심하게 밟으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수라장이 된 집 안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은 한 점도 없었다. 오직 경멸에 가까운 냉소만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넋을 잃고 있던 강민석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 그는 필사적으로 걱정하는 아들의 역할을 연기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최유진 역시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그녀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박순재는 그들의 격앙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천천히 허리 숙여 주워들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 그 안에 웃는 얼굴들이 흉측하게 갈라져 있었다. 시끄럽구나.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물건들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는 건 너희들인데 왜 나한테 따져 묻는 거지? 어머니 집이라니요? 집이 팔렸다고요? 최유진이 악을 썼다. 그래, 팔렸다. 박순재는 깨진 액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상가 건물도 팔렸고 내 명의의 주식과 예금도 모두 정리했지. 이제 너희들이 기댈 수 있는 내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 잔인한 확인 사살에 민석과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민희조차 숨을 쉴 수 없었다. 강민석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 사업이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도와달라. 박순재의 입가의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방문을 향해. 내가 너희 대화를 방해했던가 보구나. 그날 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그녀의 말에 강민석과 최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설마. 들었을 리가 없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지만 박순재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순재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아졌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다. 그래서 결론은 냈어. 어떻게 죽일지. 방법은 정했느냔 말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강민석과 최유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가장 끔찍한 형태로 그들의 눈앞에 실체로 드러났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최유진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부정했다. 저희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한탄한 것뿐이에요.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강민석도 엎드린 채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맞아요. 엄마 유진이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무능해서. 하지만 엄마를 해치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들의 변명은 처절했지만 박순재의 얼어붙은 표정에는 어떤 균열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비굴한 몸짓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희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죽이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들이 넘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순재는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처럼 선언했다. 곧 이 집에 새로운 주인이 도착할 거다. 너희들 짐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시켜 모두 창고에 처박아 두라고 했으니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게다. 그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석과 유진이 절규하며 그녀에게 기어오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그저 한때 내 집에 살았던 이름 모를 타인일 뿐이다. 쾅! 문이 닫혔다. 그 문은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는 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순재가 자신의 과거와 자식들을 향해 영원히 닫아버린 단절의 문이었다. 집안에 남겨진 세 사람은 폐허가 된 거실에서 망연자실했다. 박순재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그들의 귓가에 그리고 그들의 남은 인생에 영원히 메아리칠 터였다. 박순재가 닫고 나간 문은 강씨 일가의 세상과 통하는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과 같았다. 그들이 살던 대저택은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강민석과 최유진은 단 한 푼의 위로금도 없이 말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들의 모든 가구와 사치품들은 박순재가 고용한 이삿짐센터 직원들에 의해 창고로 옮겨졌고 그 창고 열쇠조차 그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 한때 강남의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부부는 이제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변두리 여관방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들려오는 얇은 벽. 그들의 추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잔인했다. 재앙은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좀먹는 독이 되었다. 여관방의 탁한 공기 속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는 서로를 핥히는 비난과 책임 전가뿐이었다. 꼴 좋다, 정말. 최유진이 창밖을 보며 독을 품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온실 속 왕자님으로 살더니
결국 그 어머니 손에 목이 졸리는 기분이 어때? 닥쳐. 강민석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만 아니었어도 네가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지만 안 왔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그 말. 네가 먼저 꺼냈잖아. 그래, 내가 했다 어쩔 건데. 최유진이 그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난 적어도 현실을 보고 있었어. 당신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면서 엄마 돈만 바라보고 있진 않았다고. 결국 당신의 무능함이 이 모든 걸 망친 거야.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사업가였다면 우리가 왜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적나라한 이해관계와 원망뿐이었다. 강민석은 아내의 비수 같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현실이 그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며칠 후 마지막 남은 돈마저 떨어지자 강민석은 최후의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동생 민희를 찾아갔다. 그는 민희가 근무하는 중학교 교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민희는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오빠를 보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강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민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오빠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동정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오빠.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한테 돈을 빌리기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할 게 있어. 그날 엄마가 했던 말. 정말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강민석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차마 동생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해야. 민희야, 우린 그냥 너무 힘들어서 엄마 재산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이 위기를 넘기고 싶다는 뜻이었어. 절대 그런 끔찍한 뜻이. 그만해. 민희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변명,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내가 오빠랑 몇십 년을 같이 산 동생이야. 그리고 새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 엄마가 그 정도로 모든 걸 버릴 결심을 했다면 그건 절대 오해가 아니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돈 가져가.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로 우리 남매 사이의 정은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마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전까지.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강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돈과 동생의 싸늘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를 나눈 동생에게서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편 박순재는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서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화초에 물을 주고 직접 장을 봐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평범한 노인의 삶이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환희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재처럼 쌓여 있었다. 가끔 민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희는
오빠 내외에 비참한 소식을 전하며 그래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마다 박순재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놈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들이 굶어 죽든 길에서 얼어 죽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침대에 누우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발견하곤 했다. 이것이 정말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을까?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고 얻은 이 평화는 과연 진짜 평화일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혼자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한 가족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이야기였다. 박순재는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하나뿐인 손주, 민석의 아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처참한 부부 싸움 속에서, 그 곰팡내 나는 여관방에서 그 어린 것은 무사한 걸까? 처음으로 그녀의 복수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파괴한 것은 단지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박순재의 마음에 생긴 작은 균열은 딸 강민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의심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민희는 오빠에게 돈을 건네준 그날 이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오빠와 새언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그토록 끔찍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이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뿐이었을까? 그녀는 오빠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와 그 안에 서려 있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을 잊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그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주말을 이용해 민희는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먼저 오빠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수소문에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는 민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강 사장이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강행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평소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양반이 갑자기 귀신에 씬 사람처럼 고위험 상품에 전 재산을 밀어넣더군요.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 조급해 보였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 말이 민희의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파트너에게서 오빠가 마지막까지 거래했던 투자회사의 이름을 알아냈다. 다음으로 그녀는 오빠 부부가 살던 여관방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미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고 없었지만 민희는 주인에게 사정하여 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겨둔 작은 짐, 보따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옷까지 몇 개와 함께 최유진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낡은 가계부가 들어 있었다. 가계부는 평범한 지출 내역으로 시작되었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한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담비, 검사비, 해외 의료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영어로 된 약품 이름들과 함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민희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에 적힌 해외 의료 컨설팅 업체의 이름을 검색했다. 희귀병 및 난치병 환자들을 해외 병원과 연결해주는 곳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버티던 상담원은 환자의 고모라고 신분을 밝히며 애원하는 민희의 목소리에 결국 마지못해 확인을 해주었다. 강지훈 환자님 말씀이시군요. 저희 쪽 기록으로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 진단을 받으셨고 미국에서의 신약 치료를 알아보고 계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척수성 뭐라고요? 척수성 근위축증입니다. 운동신경 세포가 점차 사라져서 결국엔 스스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아주 희귀한 유전 질환입니다. 상담원의 담담한 설명이 민희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훈이, 오빠의 하나뿐인 아들, 그녀의 조카, 이제 겨우 5살인 그 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오빠의 무리한 투자, 새언니의 날카로웠던 신경질, 그리고 돈에 대한 그들의 집착. 그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끔찍했던 말. 어떻게 죽이지? 그 말의 의미가 새로운 비극의 무게를 싣고 그녀를 덮쳐왔다. 그것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의 뿌리가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둔 부모의 뒤틀린 절망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민희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혼란에 휩싸였다. 그들은 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특히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평생을 강한 아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길 원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실패한 사업가라는 낙인과 더불어 아픈 손주까지 안겨드리는 것이 그들은 죽기보다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은 자존심과 침묵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민희는 지훈의 진단서 사본을 손에 쥔 채 곧장 어머니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박순재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 박순재는 무심하게 물었다. 읽어보세요. 민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박순재는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생소한 의학 용어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환자의 이름, 강지훈이라는 3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훈이, 아파요. 아주 많이. 근육이 점점 굳어서 나중엔 숨도 못 쉬게 되는 병이래요. 치료약이 있긴 한데 주사 한 번 맞는데 수십억이 든다고 했어요. 민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오빠가 사업 말아먹은 거, 그 약값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하다 사기당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엄마한테 차마 이 얘기를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평생 실망만 시킨 아들이 아픈 손주까지 안겨드리는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어서. 박순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는 자식의 배신을 알았을 때였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그 배신의 뿌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에 맞닿아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복수, 정의라고 믿었던 심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한 의미를 잃고 흉측한 오점으로 변해버렸다.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고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그녀의 핏줄, 하나뿐인 어린 손주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앗아간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손주의 생명줄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디 있느냐?
박순재의 입에서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놈들, 그리고 내 손주는 지금 어디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강철 같던 여인의 갑옷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박순재의 떨리는 질문에 강민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제가 알아봤어요. 따라오세요. 엄마. 두 사람이 탄 차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점점 더 어둡고 낡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여관 건물이 밀집한 도시의 가장 후미진 구석이었다. 강민석 부부는 여관방에서도 쫓겨나 하루 숙박비가 가장 저렴한 달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민희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박순재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참한 풍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멈춰 섰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보호하려 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둡고 축축한 절망의 공간이었다. 민희의 안내에 따라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복도 끝에 있는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의 잦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희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민희.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최유진은 문 앞에 서 있는 민희와 그 뒤에 박순재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순재는 그런 며느리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았다. 한쪽 구석에 쌓인 짐 보따리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전기장판이 세간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 전기장판 위에 강민석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의 아들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토록 건강하고 총명했던 손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순재의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꼼짝도 않고 오직 지훈에게만 고정되었다. 강민석은 어머니의 등장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며칠 만에 푹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직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망체였습니다. 그의 고백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뒤늦은 자백이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께 실망시켜 드리는 게 무서워서 지훈이가 아프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돈으로 지훈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최유진 역시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하고 날카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박순재는 아무 말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이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은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리고
또 며칠 만에 무너뜨렸던 그 막대한 재산이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아이의 뜨거운 이마보다 가치 없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평생 남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 대한 뼈 아픈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표첩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초기 치료비로 듣게 된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수표를 찢어 강민석이나 최유진이 아닌 옆에 서 있던 딸 민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지훈이를 위한 돈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당장 내일 아침 김 변호사 통해서 병원 수속 알아볼 테니 그렇게 알거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사이의 일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지훈이부터 살리고 볼 일이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최우선 순위에 대한 확인이었고 잠정적인 휴전 선언이었다.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강민석과 최유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방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 한 장이 이 깨어진 가족을 위태롭게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보였다. 강민석과 최유진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박순재는 오직 위태롭게 숨쉬고 있는 손주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멸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공통된 목표, 하나의 간절한 희망 아래 함께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마도 평생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강씨 가족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었다. 박순재의 돈으로 손자 지훈이는 미국으로 건너가 기적이라 불리는 신약을 투여받았다. 병의 진행은 멈추었고 아이는 더디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다. 박순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의 옛 삶을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빌라의 월세와 생활비만을 지급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손주를 돌봐야 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철저히 계산된 지원이었다. 강민석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하거나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다. 거칠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땀으로 흠뻑 젖은 파스를 온몸에 붙이고 잠드는 밤이면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죗값을 치르고 있음을 느꼈다. 최유진 역시 동네 마트의 계산원으로 취직했다. 한때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스름돈과 비닐봉지를 만지느라 거칠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감정은 오직 아들 지훈이를 돌보는 데에만 쓰였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말없이 서로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거나 아이의 약값을 걱정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남은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함께 끔찍한 죄를 짓고 함께 벌을 받는 동지애에 가까웠다. 박순재의 삶도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지만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손주의 병과 관련된 외국의 논문을 번역해 읽고 세계 각국의 의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문을 구하는 일로 채워졌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사업가적 수완은 이제 손주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일에 모두 바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지훈이를 보러 아들 내외의 빌라를 방문했다. 그 시간은 언제나 어색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결코 과거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대화는 오직 아이의 상태, 식단, 재활치료 경과에 대한 것뿐이었다. 어떻게 죽이지라는 그 끔찍한 말과 그에 대한 잔인한 복수는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그 어떤 일상적인 대화도 가로막는 투명한 벽이 되어버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박순재는 처음으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였다. 강민석과 최유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섰다. 집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다. 강민석과 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깨작거렸고 박순재는 말없이 반찬을 지훈이의 접시 위로 옮겨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물을 마시던 지훈이가 컵을 놓쳐 식탁 위에 물을 쏟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민석과 유진이 동시에 외치며 허둥지둥 휴지를 찾았다. 그 순간 박순재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마른 행주를 가져와 젖은 식탁을 묵묵히 닦았다. 그녀는 놀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다. 아가. 놀랐지? 컵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물은 쏟으라고 있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어라. 둘 다 너무 말랐다. 그래가지고 무슨 힘으로 애를 돌보겠다고. 그 말은 여전히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파멸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서 들은 걱정이라는 감정이 담긴 말이었다. 최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밥공기 위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강민석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색깔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순재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신뢰는 무너졌고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깨지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임을 그녀는 이제 인정해야만 했다. 재산은 저주가 될 수도,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을 그녀는 혹독하게 배웠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조각들을 다시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과업이 될 터였다. 잿더미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빛은 결코 눈부시게 찬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린 기나긴 밤이 끝나고 춥고 서툴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희미하고도 분명한 빛이었다.